네,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와이드 김만음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 양국 모두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놨지만 북한은 오늘 미사일로 화답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신임 대표 취임 인사로 추미애 민주당 대표만을 방문했습니다. 전국을 양당 구도로 이끌어가겠다는 의지 같기도 하지만 자유한국당을 한때 적폐 세력으로 규정했던 민주당은 앞으로 어떻게 호응할까요?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당내 진상조사 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운치 않습니다. 당의 미래도 불투명해 보입니다. 7월 4일 MBN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오늘도 6분의 별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주제 주시죠. 네. 문 대통령 북한의 강력 경고, 레드라인 넘으면 한미 대응 알 수 없다. 오늘 북한에서 ICBM이라고 주장하는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에서 심지어는 오늘 3시 반 방송 예보까지 같이 해가지고요. 특별 중대 보도까지 해가지고 ICBM 발사 성공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4형 발사에 성공했다. 최고 고도 2,802km로 933km를 비행했다. 북세계 어느 지역도 타격할 수 있는 핵강국이다. 직접적으로 미국을 겨냥한다. 그 말이겠죠. 문재인 대통령 오늘 NSC 소집해서요.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다. 북미사일 ICBM급일 경우 이건 확인해 봐야 되니까요. 이에 맞춰 대응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북한 미사일 생존 문제이기 때문에 용납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주장대로라면은 정상 각도로 갔을 경우에 6,000km 가기 때문에 알래스카까지 타격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혹시 중간형인 IRBM이 아닐까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 현장에 참석했고 결전했다고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강력하게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예상되는 대응은 무엇인가? 또 패널들이 보기에 적절한 대응은 무엇이 되겠는가라는 질문 준비해 주시고요. 자료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시험 발사를 단행할 때 대하여 친필 명령하셨습니다.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시험 발사 성공. 북한이 오늘 또다시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정부는 무책임한 도발을 거듭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러한 도발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와 미국, 중국 등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이번 도발로 핵미사일 개발에 집착하고 있는 북한 정권의 무모함이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예, 조금 전에 북한이 오늘 보도했던 내용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강력한 경고사항을 들었는데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과의 대화의 가능성을 새로 열었다라고 좋은 국면을 만들어 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북한 측에서는 ICBM이라고 주장하는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네, 최근 상황에 대해서 북한 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사 이 문제 짚어봅니다. 안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북한 문재인 대통령 미국 가서 상당히 북한에 대한 평화적인 접근 대화의 가능성을 새롭게 개척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 문재인 정부만 들어와서 6번째 미사일로 지금 화답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나온 걸까요? 아마 북한은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예. 한반도 문제의 변수는 한국과 미국이고 북한 자신들이 상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핵 보유국의 지위 확보가 목표이고 핵 보유국의 지위를 가진 미국과의 동등한 입장에서 예. 북미 간에 담판하겠다. 이런 의도도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분석합니다. 예. 그럼 한반도 문제는 한미 간의 문제 이전에 북한에 대한 태도가 중요하다는 걸 각인시키는 것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만약에 북한의 주장처럼 ICBM이라면은 상당히 지금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데 그렇게 보십니까? 우리가 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적어도 핵 보유국이 되려면은 예.
핵탄두의 무게가 1톤 미만이 돼야 되고 또 이러한 핵탄두 19갈 운반 수단인 장거리 로켓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는 그 실전 배치돼야만이 핵 보유국이다. 뭐 기술적으로 핵 보유국이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할 수 있습니다. 예, 예. 또 그리고 이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인 ICBM은 1단계로 그 비행 실험에 성공해야 되고 예. 2단계로 그 대기권 재진입에 성공해야 됩니다. 예, 예. 또 그리고 마지막 3단계는 이 공중의 일정한 지점에서 폭발에 또 성공해야 되거든요. 예. 그럼 아마 그 북한은 이런 ICBM의 기술과 관련해서는 예. 2단계까지 실험을 했고 아직 3단계 실험은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예.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ICBM 이번에 시험 발사는 맞는 겁니까? 적어도 그 지금은 이제 고도가 2,800km 정도 된다 하면은 예. 여기에 대해서 실제 거리카면은 한 10,000에서 12,000km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적어도 미국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다. 단지 이렇게 날아갈 수 있어가지고 핵탄두 무게인 1톤 미만까지 싣고 갈 수 있느냐. 네. 이것은 별개지만도 네. 어떻든 간에 거리상으로 있어서는 10,000km 이상 되기 때문에 ICBM이 맞다. 저는 네. 그렇게 분석합니다. 네, 그렇게 해석하군요. 정말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대화를 통한 접근 이게 가능할까 의문이기도 한데요. 지금 얼마 전에 지금 세계 태권도 선수권대 참석자 장웅 IOC 의원이 참석했었죠. 네, 양 교수님. 네네. 장웅 의원이 했던 말이 뭐 스포츠 교류 정도 가지고 남북 문제 풀 수 없다. 정치 군사적인 결단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어떤 지금 조치가 필요할까요? 아마 좁게 보면은 예. 북한 체제라는 것은 모든 문제가 정치 위주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런 사회 문화, 스포츠 이런 것도 정치적으로 먼저 해결이 돼야만이 사회 스포츠 문화가 자동 따라왔다. 뭐 그런 하나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여지고, 예. 그렇지만 또 지금은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의 대화 압박 병행 전략. 예. 이것은 이미 북한의 전략적 도발을 예상하고 세운 전략이 아니겠습니까? 아하, 예. 그래서 북한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계기안을 위반했기 때문에 예. 한편으로는 유엔 안보리를 중심으로 대북 제재 압박에 동참을 해야 되고 예.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제2, 제3의 화성 14형 발사 방지라 할까요? 예. 또 그리고 제6차 핵실험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화 압박의 병행 전략 네. 이런 기본 방향과 원칙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원칙론적인 접근이고 당장에 우리 정부의 특별한 무슨 조치 같은 것은 특별하게 없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지금은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한반도 문제 주도지 역할을 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평화적 해결한다. 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북한이 ICBM을 발사했다 해가지고 또 다시 강경 모드를 간다 하면은 예. 과거 박근혜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 또 그렇지만 또 우리 국민들과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예. 만약에 선택을 한다면은 지금까지 대북 압박보다도 더 강력하게 하든지 예. 아니면은 대화와 교류 전환하든지 두 가지 방법인데 예. 압박과 소위 말 더 강력한 제재를 하려면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예. 또 그리고 지금은 이제 경제 외교적 제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군사적 제재를 가야 되는데 예. 군사적 제재는 더 큰 위험이 나올 수 있고 예. 여기에 대한 피해는 결국 남과 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한다면은 예. 결국은 한편으로는 유엔 안보리 정상에서 압박 제재를 하고 대화와 교류 이것을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였습니다. 같은 질문이겠는데요. 패널들께서는 우리 정부의 적절한 대응, 또 예상되는 대응에 관한 질문입니다. 김광덕 부장 얘기하실래요? 네, 전문가께서 아주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간단히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한 말 중에 북한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지 않길 바란다. 그다음 레드라인을 건너지 않길 바란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말은 뭐냐 하면
앞으로 조금 더 사고 쳐가지고 이렇게 트럼프를 자극하면 안 된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모든 군사적 옵션을 비롯한 모든 옵션을 다 쓴다 그러는데 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더 이상 사고 치지 말아주기 바란다. 예. 이러한 강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고영신 교수님. 어쨌든 북한이 준 ICBM급을 이렇게 발사를 함으로써 전략적 어떤 균형 그런 깰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한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방금 양무진 교수도 얘기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대화와 제재 압박 이 병행 전략을 구사할 것이고 지금 그동안 기조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어떤 정책 구사의 주도권을 가져온 상태였는데 이렇게 또 북한이 도발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현실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어떤 카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다소 대화 쪽으로 제재보다는 대화 쪽으로 좀 무게중심이 갔던 이런 무게추가 이번 북한의 그런 미사일 발사 때문에 좀 호흡 조절하면서 숨 고르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네. 경우에 따라서는 뭐 미국이 또 강력한 그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든가 이런 제재를 들고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우리로서는 같이 호흡을 맞추지만 궁극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이 문제는 평화적 해결을 통해서만 풀어야지 전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해결될 수 없다는 그건 뭐 민족적 불행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핵미사일 동결 이게 이끌어온다면은 결과는 핵 폐기가 출구가 되고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그런 그 장기 플랜을 가지고 이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호흡 조절하는 그런 기간을 가질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호흡 조절하는 기간이 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네요. 네, 양문석 이사장. 예, 저는 오히려 이제 이 사건의 그 다른 파편들을 좀 그 볼 필요가 있는데 다른 파편. 예. 미국과 지금 중국이 갈등이 최고조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하고 상의 없이 대북 압박 등에 대해서 우리가 독자적 행동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의 역할을 강하게 그 압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냉정해야 된다. 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냉정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평화 대화의 정상 궤도에 이 사태를 돌려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냉정과 자제를 오늘 그 성명을 통해서 발표한 중국과 그다음에 언제든지 중국을 빼고 독자적으로 대북 압박과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트럼프의 갈등 속에서 대한민국의 스탠스는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고 중국을 설득할 수 있는 카드가 사드 배치의 사실상 이 배치 절차에 따라서 중국을 설득할 수 있는 카드가 없는 게 가장 답답한 지경인 거죠. 예. 장호 소장. 네. 그 촛불이 꺼지기 전에 마지막 크게 일렁입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북한이 결국은 한국이 갖고 있는 대화와 제재의 대북 노선이든 미국이 갖고 있는 최대의 관여와 압박이든 간에 결국은 북핵의 폐기와 동결을 위해서는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ICBM을 쏘아서 유엔의 제재를 받더라도 결국은 그 협상 테이블에 가기 전에 스스로의 몸값을 부풀리기 위한 최대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미 본토까지 쏠 수 있고 핵무기도 경량화 소형화돼 있다.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폐기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값어치를 달라. 즉 북한도 이제 중국과 한국과 미국이 그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의 테이블로 협상의 테이블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걸 알고 협상 테이블에 가기 전에 최대한의 몸값을 부풀리려고 하는 거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그 일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 대북 제재 국제 공조의 수준을 맞추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협상 테이블로 가기 위한 북한의 몸값 부풀리기에 대해서 미국과 협의하고 중국과 협의해서 어느 정도까지에 대해서 북한에게
설득할 수 있는 카드를 줄지 예. 그것을 검토하는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서양호 소장은 비교적 긍정적인 측면에 좀 주목을 해주네요. 예, 서정욱 변호사. 저는 이게 그 북한의 그 ICBM 있잖아요. 이게 그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바로 이게 레드라인, 돌아올 수 없는 다리라고 보고요. 그 전과 후가 정책이 바뀔 것 같아요. 아하, 그 전의 정책은 바로 이게 북핵을 동결하면 대화의 방점을 두고 대화를 해서 궁극적인 핵 폐기하는 단계적인 접근 방법. 이게 그 ICBM 발사 전의 정책이에요. 근데 이게 후에는 어떻게 바뀔 거냐. 바로 이게 대화가 아니고 제재로 가는 거죠. 따라서 이게 초강력 경제 제재. 이건 이게 필수고요. 그다음에 그 선제 타격 등 모든 옵션은 이건 이게 선택입니다. 예. 이건 이게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게 대화에서 제재로 바로 이게 기조가 바뀔 것 같아요. 네, 서정욱 변호사는 새로운 상황이 지금 발생한 걸로 보고 있군요. 아까 양무진 교수는 이런 정도는 예상하는 가운데 기본적으로 대북 전략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흔들릴 것은 없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네, 차지원 교수 한자로 3개나 써놨네요. 예, 저는 인이 아닌가 네. 생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대북 문제에서 한국의 주도권, 대북 정책이 한국 주도권을 확인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확인한 그 주도권을 한번 행사해보고 난 뒤에 그 과정에서 북한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지켜볼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독일을 가지 않습니까? 네. 독일을 가서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독일에 가서 베를린 선언을 하듯이 아마 대북의 정책에 관한 획기적인 아마 이런 제안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베를린에서의 여러 가지 그 행동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일단 한 번 더 지켜보자. 네. 또 한 번 더 참는 이유는 지금 북한은 ICBM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이것이 ICBM이 아니라 IRBM, 저 중거리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높다는 또 지금 관측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ICBM이 확실한지 안 한지 지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북한이 ICBM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탄도 부분에 있어서 네. 이 소형화되고 아주 개량화되지 않았다는 그 관측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간이 좀 있다. 조금 더 참아보자는 뜻에서 3번 정도는 좀 더 참아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문제는 이 인내가 다 소진됐을 때는 네. 상당히 고민스러운 상황이 막대세를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까지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인자는 한자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감당하고 일단은 조금 참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까지 해주셨네요. 예, 다음 주제 보여주시죠. 네, 스트롱맨 트럼프 넘긴 문 대통령 사드 반발 시진핑 대응 전략은 이런 주제입니다. 아까 지금 이제 G20, G20 이제 회담차 내일 문재인 대통령 출국을 하게 됩니다만은 지금 문재인 잠깐만요. 지금 뭐 이미 나왔던 내용입니다만은 지금 속보에 뜨고 있는데요. 방문해가지고 6일날 시진핑, 7일날 가는 푸틴과의 이제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인데요. 어쨌든 이번 G20 회담에는 각국 정상들이 모이게 되니까 단계적으로 정상회담을 하게 될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와의 협상 전략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서로 잘했다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뒷얘기로 지금 그 확대 정상회의 이제 관련 우리나라에서 동반했던 해당 보좌관들 참석한다고 했던 얘기 중에서 한미 FTA 또 우리 주둔비 분담금 문제 관련 논의가 있었는데요. 트럼프의 상당히 공격적인 주장에 대해서 나름대로 또 적절한 주장으로 대처를 했죠. 지금 한미 간의 FTA가 불균형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오히려 서로 윈윈하고 있는 상황이다 얘기를 했었고요. 같이 동반했던 장하성 정책실장을 비롯한 여러 가지 경제보좌관 등이 중간에 참여해가지고 통역을 하면서 분위기를 굉장히 좋게 만들었다고요. 특히 장하성 정책실장은 중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직접 영어로 하겠다 해가지고 트럼프가 우리 같은 동문이다.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칭찬까지 하고 있던 이런 것인데 어쨌든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발표할 때는 상당히 미국의 입장만 발표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확대 정상회담 과정에서는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제 사드 관련 문제는 사전에 조율을 거쳐가지고 이번에 구체적인 공동성명 등에 포함되지도 않았고 논의를 하지 않았었는데 G20에 참석하는 지금 푸틴이라든가 시진핑 이런 문제를 직접 거론하고 있죠. 오늘 보도가 된 바에 따르면은 시진핑과 푸틴 모두 한반도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 강력 반대하는 건 의견을 찬명까지 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시진핑을 직접 만나게 됐을 때 이번에는 거론될 수밖에 없는데 문재인 대통령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이런 질문입니다. 예, 추가 자료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사드를 배치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한국의 주권적인 상황입니다. 同时，我们也将坚决采取必要措施来捍卫自身的利益。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정오부터 40여 분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취임 후 첫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이 통화는 문 대통령 취임 축하의 의미로 시진핑 주석께서 먼저 전화를 걸어온 것이고 중국 국가주석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취임에 대해 축하 전화를 걸어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양 정상은 서로에 대한 인간적인 관심을 표명하는 것과 더불어 한중 관계 전반의 발전 방향, 한반도 정세 문제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셨습니다. 네, 이해찬 의원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특사라도 갔고 그 이후에 다른 모임에도 가고 했었는데 왕이 부장 등이 사드 문제를 상당히 강력하게 또 이제 항의까지 하고 계속 그랬다는데 이번에 직접적으로 거론할 가능성이 있는데 시진핑이요 G20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어떻게 대처하는 게 바람직할까? 내일 출국해서요. 아까 나왔다시피 메르켈 총리로부터 비롯해가지고 쭉 지금 정상들과 회담이 계속돼 있는데 7일 날에 그 시진핑 주석하고 이제 만나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푸틴 대통령도 계속 다자에도 걸려 있고 하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지금 바람직할까라는 건데 이번엔 차지원 교수 먼저 얘기해 주시죠. 예, 저는 그 이번에 그 중국과의 그 정상회담에서는 아마 제조 외교라는 그러한 심정으로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올해 시작할 때 이 신년 하도로 제조 산하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렇죠. 예. 제조라는 말이 다시 맞는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그 이 국정농단으로 해서 무너진 나라를 다시 만들겠다는 뜻으로 그 하도를 썼는데요. 그래서 사실상 뭐 본인이 집권하고 나서 지금 국내적으로 계획을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뭐 국내적인 상황만 지금 무너진 것이 아니라 지금 대외적으로도 지금 중국과의 관계가 상당히 지금 무너진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결국 사드 문제 때문에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외교도 새로 다시 복원하자는 생각으로 아마 중국과의 협상이 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저는 뭐 제조 외교라고 한다면 새로 외교를 지금 세운다고 한다면 중국과의 부분에 있어서는 뭐 지금 사드 문제가 현안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두 가지를 분명히 확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첫 번째는 사드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 체제, MD 체제로의 한국 편입이 아니라는 부분을 분명히 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사드에 지금 중국이 제일 두려워하는 부분이 엑스밴드 레이더라고 해서 약 2,000km를 지금 서치할 수 있는 이 레이더의 능력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ICBM이라는 전략무기 자체가 이 사실 이거 지금 그러니까 쓸모없게 되는 그런 식이 될 상황을 제일 우려하기 때문에 뭐 미국이 뭐 벌써 공언을 했습니다만은 엑스밴드 레이더를 종말 단계 600km로 상당히 운용하겠다는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을 우리 정부가 개런티하는 뭐 그 두 가지 방안으로 아마 중국을 해외하려고 나서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이 어제 한국에 와서 시진핑에게 사드는 중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다라는 설득을 하려고 해도 듣지도 않으려고 하더라 뭐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요. 네, 서정욱 변호사. 저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시진핑에게 세 가지 전략을 쓸 것 같은데요. 첫째는 이제 그 사드를 설명할 때 그렇게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고 주권 국가인 우리의 자의적인 조치다. 북핵을 대비한. 이 사드의 필요성을 설득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드 보복은요. 중국 외교의 그 기존 한마디로 친선 해용입니다. 바로 이게 이웃 간의 그 친선 해용 외교 기조에 반한다. 보복은. 이걸 이렇게 설득하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오히려 역으로 북핵 제재에 오히려 이게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동참을 해달라. 이렇게 역공을 할 것 같아요. 세 가지 전략을 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바람직할 건데요. 네, 양문석 이사장. 앞서 두 분은 이야기하신 거하고 좀 비슷한데요. 어쨌든 중러 정상회담이 이제 있었었는데 이들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했고 북한에 대해서는 대화와 협상을 이야기를 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중국의 역할들을 강조한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사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사드에 대한 이야기는 뭐 차 교수가 쭉 설명을 했으니까. 근데 저는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사드를 제거할 수 있는 대안은 현재
북핵 동결 방안을 이 가장 현실적이다라고 이제 판단하고 저는 아주 파격적인 대북관계 개선책을 건네놓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아하. 그래서 그러한 파격적인 대북관계 개선 카드를 던지면서 이 중국과의 관계, 러시아와의 관계를 사드 문제에 지금 이 경색되어 있는 부분들을 다른 물꼬를 통해서 사드 문제는 원 쿠션 먹고 다른 쿠션에서 사드 문제가 해결되는 이러한 우회 전략들을 쓰지 않을까요? 예, 상당히 원칙적이고 깊이 있는 분석을 해주셨네요. 결국은 북핵 문제를 거리로 해서 서로 해결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네요. 네, 서양호 소장. 네, 저는 의외로 북한이 쏜 ICBM이 한중 정상회담의 돌파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그동안 사드 배치 문제가 중국을 겨냥한 거 아니냐라고 중국이 계속 의심해서 우리한테 사드 보복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ICBM 때문에라도 사드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러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미국 가서 환경영향평가 의회와 협의 통해서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서 시간을 충분히 갖고 성의를 보이잖아요, 중국에. 예. 그러니 중국도 대국으로 성의를 보여서 우리 한국에 대한 경제 무역에 대한 보복 중단을 해달라라고 하는 ICBM을 역으로 이용해서 중국으로부터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을 설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고영신 교수님. 이번에 가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전략적 모성이라는 원칙을 유지를 했었어요. 그런데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 전략성 모성이 전략성 명확성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사드 철회 이건 없다. 사드 배치는 기정사실화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을 만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제 사드 가지고 뭐 이건 철회다 뭐다 이런 것은 없다는 걸 굳히기 작전을 해야 한다는 거. 그 점을 왔다 갔다 할 경우에는 미국으로부터도 신뢰를 잃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특별한 그런 어떤 그 생각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굳히기 작전 또 이 사드 보복 중단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요구할 것은 분명히 요구하고 이번에 특히 뭐 앞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ICBM이라든가 이렇게 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 정도를 거의 지금 99% 선까지 이렇게 개발한 상황에서 우리가 사드가라는 것은 우리의 자의적 수단으로서도 아주 불가피하다는 것을 설명을 하되 다만 중국이 우려하는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환경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간을 좀 충분히 가지면서 사드 어떤 배치를 완료를 하겠다는 것. 또 하나는 그 엑스밴드 아까 이야기했는데 엑스밴드 레이더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중국이 지금 무구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만 뭐 600km 이렇게 하니까 중국은 아무 관계없다. 북한 전역을 말하자면은 커버하는 것이 주 목표다. 이렇게 얘기만 해서는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양보할 것은 양보해야지 않겠냐. 그동안 중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좀 보자. 그러니까 좋다. 그러면은 와서 좀 볼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기회를 준다든가 이런 거에서 좀 당근적도 내놔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만덕 부장. 네, 이번 그 한중 정상회담이 이제 열리게 되면 뭐 사드 문제 갖고 약간의 이견이 있을 겁니다만은 결국에는 모양 좋게 끝날 거로 저는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지금 현재 중국 외교부장이 우리 이해찬 전 총리한테 사드를 처리하라 이렇게 강하게 목소리를 내는 거 보면 하기 전에는 강하게 목소리를 내고 직접 정상들이 만났을 때는 이야기를 주고받되 정면 충돌을 하지 않는 쪽으로 왜냐하면 동북아 정세가 굉장히 비묘하기 때문에 중국도 한국하고 이렇게 부딪혀서 좋을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났을 때 이렇게 뭐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하니까 이게 일일이 또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일일이 설명하면서 요구할 텐데 크게 두 가지를 할 거로 보입니다. 일단은 사드에 대한 배치와 관련된 중국의 보복 중단을 분명히 요구를 할 것이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사드 배치를 철회해라 달라고 요청을 아마 할 텐데 그럴 경우는 이런 논리로 중국이 북핵 폐기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폐기하면 그때 사드를 철수하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하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엑스밴드 레이드는
중국을 들여다보지도 않을 것이지만 제가 들여다보지 않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네. 이런 약속을 할 거로 보입니다. 네. 오바마가 사드가 중국에 영향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한국 측의 입장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접근은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아까 뭐 양문석 일상이 지적했다시피 북핵 문제를 고리로 하고 당장은 보복에 대해 중단 조치를 요구하는 뭐 이런 방향이 될 것 같은데 일정하게 좀 기다릴 수도 있다는 해석도 있네요. 지금까지 지금 대북 문제, 외교관계 문제를 봤는데 이제 국내 정치로 돌아갑니다. 당대표가 된 홍준표, 추미애 대표만 만난 이유는? 라고 던져졌습니다. 대선 후보에서 당대표로 돌아온 홍 반장. 어제 당선 일성으로 고난의 행군을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오늘 그 첫 번째 어제 이후 오늘 현충원 참배하면서 질풍모구란 말을 썼어요. 여러분들 한번 그러면서 써놓고 나서 사람들한테 인터넷에 한번 쳐보세요라는 것인데 뭐 말뜻 그대로 풀어보자면은 바람에 몸을 닦고 그다음에 또 비에 몸을 닦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목욕을 한다 그런 얘기인데 즉 고난 속에서 길을 헤쳐나가겠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그 최고위원회를 주재하는 데서 이철우 최고위원이 싸우지 말자라고 얘기하니까 아니다. 우리는 싸우면서 승리한다. 싸우면서 건승하자라고 돼 있는데 거기는 보니까 어떤 보도는 싸우면서 건설하자로 나와가지고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 됐던 단어인가라고 했었는데 오늘 그런데 취임 인사차 당에 다른 4당이 있는데 여당 대표인 추미애 대표만 가서 팔짱을 끼면서 약속을 했어요. 다른 당들 우리는 왜 안 와? 이런 얘기입니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 지금 홍준표 대표 새롭게 태어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상 107석 의석만 가지고 있지 덩치만 있지 이미 멸종된 공룡의 길을 가고 있다. 한국당과의 통합은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른 사람 얘기 나와 있는데요. 최고위원회 이번에 2등으로 당선이 된 유여해 최고위원. 언론에서 말 거칠게 하고 있는 등등 해가지고 여자 홍준표 아니냐라고 얘기하니까 나한테 조금 더 예쁜 별명 지어줄 수 없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과연 이렇게 나가고 있는 홍준표를 만난 추미애 대표의 속내는 어떨까? 또 홍준표 대표의 이런 전략이 과연 현 다당제 구도에서 통할 수 있을까에 대한 패널들의 답을 듣고자 합니다. 영상으로 자료 보겠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절풍모구라는 겁니다. 그 2절자예요. 즐거울 때 한번 인터넷에 쳐보세요. 어제 감자밭 전당대 현장에서도 제발 집안에서 싸우지 말라는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많은 이야기 있었으면 절대 싸우지 마라. 이게 절대 절명의 명령이 같습니다. 우리는 싸우면서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가까이 오시죠. 네. 협치를 굳게 국민들 앞에 약속한다는 의미에서 팔짱 한번 끼실까요?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이제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하자는 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싸우면서 건설하다가 맞겠죠. 아까 건승하자라기보다는 됐고요. 질풍모구 인터넷에서 찾아봐라라고 했었는데요. 찾아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한자가 좀 복잡하게 돼서 그러는데 바람으로 빗질을 하고 빗물로 몸을 씻는다. 즉 여러 가지 고생을 하면서 길을 나아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과연 추미애 대표만을 찾아가서 악수를 하고 인사하고 다른 정당을 방문하지 않는 의도는 무엇일까? 또 홍준표 신임 대표의 전략이 이후에 다당제 체제에서 과연 어떻게 통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끄덕끄덕하고 있는 양문석 기사장. 네, 싸우면서 건설하겠다.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는 투쟁으로 건설하겠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투쟁의 대상이 누구냐? 1차적인 대상이 친박에 대한 그 인적 청산입니다. 네. 홍준표 대표가 그 이 취임 일성으로 했던 세 가지 혁신을 이야기했었잖아요. 조직 혁신, 인적 혁신, 정책 혁신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조직 혁신과 인적 혁신의 가장 큰 걸림돌은 그 친박이다. 두 번째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을 애소화시키고 존재감을 삭제하는 말 그대로 있는 듯 없는 듯한 정당으로 전락시키겠다. 그러면서 1대1 대여 관계를 만들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예. 마지막으로 대여 투쟁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친박과 그다음에 바른정당, 국민의당의 존재감 삭제, 그다음에 대여 투쟁인데 한 개 투쟁이 더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원내대표와 당 대표의 갈등이 아주 격렬할 거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홍준표 대표 뜻대로 정우택 원내대표가 따라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캐션 마크를 붙일 수밖에 없네요. 네. 김관덕 부장 이전에 보면 추미애 대표는 국민의당이라든가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하고 행보를 같이 할 때는 적폐 세력과 같이 간다고 공격을 하던데 양당이 공조 가능할까요? 어떨까요? 오늘 모습을 두 사람이 아까 팔짱까지 꼈는데 팔짱까지 끼면서 서로 잘해보자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두 사람이 완전히 하루아침에 그냥 바뀌었어요. 홍준표 이제 새 대표 같은 경우는 불과 며칠 전까지 경선 과정에서 주사파 정권하고 싸우겠다는 식으로 이 정권을 주사파 정권이라고까지 규정하면서 그러더니만은 지금 당선되고 나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는 조각을 방해한다는 말을 안 듣게 할 거다. 그러면서 누구를 쓸 것인지는 정권 마음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주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으면은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근본적으로 훼손하지 않을 정도면은 다 통한다. 이런 얘기까지 했죠. 그런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협조를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나오면서 오늘 또 굳이 이제 이 더불어민주당을 찾아간 거야. 이런 거는 달라진 태도고 마찬가지로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도 이제 자유한국당은 적폐 세력이라고 대선 때부터 지금까지 주장해오다가 다른 당은 그래도 같이 해볼 만한 협치의 상대라고 이렇게 하다가 오늘은 딱 자유한국당하고 이렇게 손을 딱 맞잡는 이런 일이 생겼는데 역시 정치라는 게 역시 하루아침에 이게 참 이 정치라는 생물이다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건데 어떻든 홍준표 대표의 전략은 오늘 왜 앞으로 뭐 다른 당도 방문할 거로 보입니다만은 오늘 더불어민주당만 찾아간 거는 일단 본부중대라는 말을 본부에 쓴 적이 있잖아요. 나머지는 뭐 2중대, 3중대라고 한 적이 있는데 일단 본부중대만 오늘 찾아간다. 그러면서 뭔가 이 결국에는 본인이 말한처럼 지방선거 전에는 양당 체제로 개편될 거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만들어가겠다고 하는 의도를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본부중대 얘기했는데 뭐 바른정당을 향해 기생정당이라고 얘기를 했고 국민의당을 향해 이중대라고 얘기했는데요. 하여튼 뭐 이게 여러 가지 역동성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그 방향대로 갈지. 고영신 교수님. 뭐 저도 비슷합니다만 어쨌든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진짜 파트너는 결국은 민주당과 한국당뿐이다. 그래서 양당 체제로의 이런 복귀를 시도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도 이번에 이제 민주당만 찾아가서 이렇게 하는데 저는 홍준표 대표가 상당히 전략적 이미지 변신을 꾀할 것 같아요. 당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홍준표 대표가 당대표 되면 상당히 대립각을 세우면서 아주 강하게 대여 공세를 펴지 않겠나 했는데 지금 나오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상당히 전략적 흔들기를 통해서 치고 빠지기 전략을 잘 구사하면서 달리 보이네. 홍준표 지사가 뭐 이렇게 꼭 막말 뭐 이런 것도는 좀 다르게 상당히 높은 수를 쓰는구나 하는 그런 이미지를 줄 것 같고 당내에서는 친박에 대해서도 본인은 손을 안 대고 일종의 차도살인을 통해서 차도살인하는 것처럼 나무 칼을 빌려서 이렇게 친박을 치기 위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윤리라든가 혁신이를 외부 사람들을 불러와서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친박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쳐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당을 끌어갈 것 같습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 저는 이게 정치인들은 이게 명분하고 실질이 좀 틀리다 봅니다. 따라서 이게 홍준표 대표의 그 대여 전략은 일단 이게 추미애 대표만 만났잖아요. 이게 명분의 협치예요. 협치를 하자. 근데 이제는 실질은 그게 아니고 실제는 이게 다른 야당들은 패싱 무시하고 우리끼리 이게 양당 구도를 정립해서 양당 체제로 가자. 이게 강력한 대여 투쟁이에요. 명분하고 실질이 틀리고 그다음에 그 당내도 마찬가지예요. 당내도 이게 명분은 화합하자. 개파 정식하자. 이게 명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은 그게 아니고 친박 바퀴벌레들을 박멸하겠다. 바로 이게 강력한 친홍 친정 체제를 구축하겠다. 예. 이게 실질적인 전략이거든요. 따라서 항상 이 명분과 실질을 제대로 봐야 될 것이에요. 네, 세영호 소장. 네. 뭐 추미애 대표만 찾아간 거는 그 제가 볼 때는 여추 야홍 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에는 추미애, 야당은 홍준표밖에 없다. 양당 체제 1대1 구도를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고요. 그게 잘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어찌됐든 간에 잘 되든 안 되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전략적 행보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홍준표의 변신은 무죄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홍준표 대표가 당내에서 상당히 세력적으로 취약하고 여론 지지율도 상당히 낮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인기 영합적인 정책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야당이 국정 발목잡기라든가 그 일반되게 그 여당이 하고 있는 걸 반대하는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서 아마 7월 임시국회에서 인사청문회라든가 정부조직법 추경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협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당내에서도 친박을 당직에는 임명하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친박을 인적 청산하지도 않고 친박과 그런 정도의 타협을 할 것이다. 따라서 홍준표가 선거 과정에서 보여줬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좀 변화된 모습들을 통해서 자신의 지지 기반을 확대하기 전까지는 이미지 정치에 집중하지 않을까. 따라서 홍준표가 달라진 모습, 오히려 여야 관계에 훈풍이 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대연정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의 대연정에 근접하는 상황이 되겠네요. 세영호 소장 얘기하는 정도라면은. 네, 저는 아마 그 홍준표 대표가 급선 그 자기 이미지를 바꾸는 게 급선무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김광덕 부장. 저는 좀 전에 했습니다. 여기 세워놓고 있어가지고 내가 또 지금 이제 옆에 차재호 교수. 예, 저는 뭐 홍준표 대표의 속내는 미워도 다시 한 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요. 그 미워도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이 언제냐? 저는 2004년, 2005년도 한나라당 시절을 아마 떠올리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뭐 지금 오늘의 정치인 홍준표가 사실 존재할 수 있는 것은 2004년, 2005년 과정을 통과하면서 대여 저격수로서 아주 뭐 이 자신의 정치적 존재감을 분명히 확립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대표적으로 생각을 하면 사학법 투쟁이라든지 국가보안법 철폐 반대 투쟁이라든지 수도 이전 반대 투쟁 아마 뭐 그 곳곳에 이 홍준표 당시 의원이 아주 대여 저격수로서 열심히 뛰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를 돌아가고 싶다. 그때는 물론 뭐 야당 시절이기 때문에 사실 뭐 그렇게 쉽게 돌아가고 싶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이왕 야당이 된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 시절에 자신이 혁혁한 공을 세웠던 그 정치적 존재감을 확인했던 그 시절이 그립다는 생각이 아마 들 정도일 겁니다. 네. 아마 어제 본인이 그 대표되고 나서 제일 처음 한 이야기도 그겁니다. 그 김대중 노무현 10년 야당 해봤는데 그 10년 야당 생활하면서 내만큼 한 사람 없다. 네. 내가 야당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문제는 그때의 야당 체제가 그때는 정당 체제가 말 그대로 양당 체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 지금 그 자유한국당 대표로서 굳이 여당 대표만 만난 것이 바로 2004년, 2005년의 양당 체제를 통해서 이 본인의 이 야당 리더로서의 존재감을 표하겠다는 그러한 그 정치적인 의지의 표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양문석 기자 딱 한마디인데 한마디는 15초 이내입니다. 네. 예, 뭐 전체적으로 핑크빛 예측이 나오는데요. 기본적으로 홍준표 대표에게 없는 게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양강 구도를 만들고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을 무력화시키고 존재감 없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네. 기본적인 정치 철학이 있어야 되고 정치 노선이 있어야 되고 정책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홍준표 대표가 보여줬던 건 주사파와 막말 두 개밖에 이제까지 보여준 적이 없다. 네. 그런 측면에서 갑자기 변신하고 착한 체하고 우아하게 변신하는 과정에서도 언제든지 저러한 부분들이 막말과 주사파는 튀어나올 수밖에 없고 분리하면 예의 없다고 공격할 수밖에 없는 체질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 저는 별로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뭐 홍준표 지금 신임 대표는 양강 구도를 시도하고 있지만은 상당히 뭐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세영호 소장 등이 얘기하고 달리 여러 가지 특성과 내용으로 봤을 때 별로 성사되기가 어렵다라고 양문석 기자는 해석을 해줬습니다. 네, 다음 주제 넘어갑니다. 네, 평당원의 개인적 일탈이라는 국민의당 해명이 개운치 않은 이유. 국민의당 해명이 개운치 않은 이유입니다.
어제 김관영 진상조사단장이 그 전날까지 맞춰가지고 어제 발표를 했는데요. 여러 가지 해명에도 불구하고 엇박자가 나오기도 하고 뭔가 개운치 않다.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발표에서 안철수 전 후보를 조사했는데 이유미 안철수 지난 1년간 서로 연락한 적 없다라고 했는데 지난 5월 1일 날 이유미 씨가 안철수 당시 후보에게 정책 제안사와 더불어 직접 만든 어깨떡까지 선물을 했는데요. 그랬는데 이것에 대해서 개인적인 만남이 없었다는 얘기지 개인적 만남이 없었다는 얘기, 접촉이 아예 없었다는 얘기는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영주 당 공명선거 추진단장인데 5월 5일 날 발표 전에는 녹음 자체는 들은 적이 없다. 녹음 파일은. 내용은 아마 전달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때는 지방에서 없었다라는 얘기인데요. 어제 김성호 전 의원이 수석 부단장이죠. 전 의원이 당의 공식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라든가 김인원 부단장이 아니라 당의 공식 통로를 통해서 받았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특별한 일이 있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나중에 본인이 확인해 준 바에 따르면은 이용주 단장을 통해서 받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엔 별로 특별한 발언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용주 단장의 여러 가지 조금 뭔가 명쾌한 정리가 필요한데 좀 명확하지는 좀 않은 것 같습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아다시피 이런저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 해명이 개운치 않은 이유는 이겁니다. 자료 화면 보겠습니다. 자신의 증거 조작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한 상황에서 사실 일체를 6월 24일을 전후해 조성은 전 비대위원 및 대선 시기에 공명선거 추진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 등에게 털어놨습니다. 증거 조작과 관련해 당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종합적인 결론은 이유미의 단독 범행으로 잠정 결론 짓고 사실대로가 뭘 의미하냐 이렇게 바이버로 답한 걸로 나와 있는데 그때도 이게 뭘 뜻하시는지 몰랐고요. 그래서 의문 삼아서 물어봤는데 역시나 이상한 또 개인적인 얘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욱더 저는 끝까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유미 씨가 안철수 전 대표를 만나게 해달라면서 23일에 그렇게 복잡한 심경을 막 토로했는데 그건 솔직하게 조작이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 못했습니다. 이유미 씨가 계속해서 이준서 의원님 지시를 받고 했다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내용이 오늘 이제 신문에 나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하실 말씀이 따로 있으시죠? 지시한 거 한 번도 없고요. 네네. 네. 그 제보를 입수한 정확한 공식 루트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연결된 건지 말씀해 주세요. 그거는 검찰에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식 루트로 통해서 진상조사에서는 그게 이준서 전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이용주 의원에게 그렇죠.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공식적인 통로를 통해서 넘어온 겁니다. 녹음은 이 자료는 5월 3일자에 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월 4일 날은 제가 서울에 없고 여수의 지역구에 내려가는 관계로 저희 공명추진당의 김인원 부단장, 김동 부단장의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을 하라고 지시를 하고 내려가고 저는 발표 당일에도 서울에 없던 상태였습니다. 네, 여러 가지 설명들이 계속 남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약간의 조금 보완이 되면은 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기도 한데 엇갈리기도 하고 뭔가 계속 개운치 않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고영진 교수님. 김성호 전 의원이죠. 공명선거 추진단장. 수석 부단장이죠. 네, 수석 부단장이죠. 네. 이분이 안철수가 바보인가? 어린애인가? 이렇게 묻더라고요. 바보가 아니고 어린애가 아니다. 네. 그런 조작 사건을 보고를 받았더라면 그걸 기자회견을 하도록 했겠느냐. 그러면 국민당이 지금 이유미, 이준서 최고위원, 전 최고위원 이 사람들 아주 정치 초년 중에 초년입니다. 네. 초년생들인데 지금 국민의당에는 다선 중진 의원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아주 질비해요. 또 선거를 많이 치러본 그런 다선 중진 의원도 질비하고 또 검사라든가 이런 법을 잘 아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지금 뭐 단장, 부단장 이런 분들도 다 검사 출신 아닙니까? 이영주 의원부터. 그러면 이분들이 바보나 어린애가 아닌 바에야 지금 그 초년 중에 정치 초짜가 가져온 그런 내용을 아무런 검증도 없이
이렇게 발표를 했다. 그게 얘기가 됩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사단장이 발표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실관계가 다른 엇박자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도대체 국민의당이 바보나 어린애가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찜찜할 수밖에 없죠. 최양호 소장 뭐 선거 캠프에 대선 캠프에 참여해 본 적 있죠? 네, 그렇습니다. 뭐 좀 이렇게 복잡하다 보면 저렇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작은 문제, 정치적인 공방에 대한 그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 저렇게 나오는데 예. 대선 주자가 직접 관련된 문제를 그 공방을 볼 때는 그 개인적 일탈로 개인적으로 증거를 조작한 걸로는 끝날 수가 없습니다. 예. 특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통령 당선이 유력한 후보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유미 당원에 혼자 했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특히 저는 뭐 이번에 조사하면서 우리가 보통 식당 하면 물은 셀프에 대해서 오케이지만 판결을 셀프로 하는 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더더군다나 당시에 국민의당 내에서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대면 조사하지 않고 전화 조사했다라는 게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도 아니고 무슨 대면 조사를 안 하냐라고 하는 비난의 여론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국민의당 지도부가 공명선거 추진단의 전직 지도부들이 검찰의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스스로 이렇게 이유미 당원 혼자서만 한 거라고 한다는 것은 어쩌면 검찰 수사를 앞두고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게 아니냐. 이유미 혼자인데 만약에 검찰이 다른 얘기를 하면 이건 야당 탄압이다라고 하는 밑자락 깔기에 들어간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시점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그 방식도 그렇고 그런 점에서 그 스스로 국민의당에서 셀프 진상조사위를 만들어서 셀프 당은 개입한 게 없다라고 스스로 밝힌 거가 향후에 검찰 수사 결과 추가적으로 어떤 물증이 나왔을 경우에 연루된 인사가 나왔을 경우에 그때는 누가 책임질 것인지에 대해서 좀 다소 좀 경솔하고 성급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국민이 진심으로 관심 갖는 것은 법적인 책임을 떠나서 국민의당이 유력한 경쟁 정당의 대선 후보에 대해서 선거의 증거를 조작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이고 도의적인 책임을 져달라는 것인데 그런 얘기가 없는 것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은 공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뭐 상황 발생 자체에 대한 설명도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최양호 소장의 생각이고 그 다음에 정치적 책임을 분명하게 하지 않느냐는 또 문제를 지적까지 합니다. 차재원 교수. 예, 그 평당원의 개인적 일탈이라는 국민의당 해명이 왜 개운치 않느냐. 제가 영어로 이렇게 써봤습니다. It takes two to tango라고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탱고를 추려고 하면 두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 이 개인적 일탈이 이유미 씨 선에서 끝났다고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본인이 뭐 지금 이 문제가 커진 이유가 공당인 국민의당의 입을 통해서 국민의당의 주장을 통해서 이것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국민들에게 가져다 충격이 큰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이유미 씨의 주장이 틀렸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고 이걸 갖다가 기정 사실이냐 이걸 갖다가 아주 그 선거 마지막 판 국면에 이걸 갖다가 왜곡해고했던 그 국민의당의 입장에서는 본다고 한다면 이 국민의당의 책임이 전혀 면책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네. 양문석 이사장. 근데 저는 두 가지를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기본적으로는 어제 진상조사단 결과 발표할 때 검증 시스템이 무기력했다라고만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 과정에서 조사를 하면서 누가 검증을 했나? 언제 검증을 했나? 그리고 그 검증에 대한 평가는 뭐였나? 그렇게 하고 나서 참담, 비참, 분노, 허탈 그리고 지구가 거꾸로 돌든 제대로 돌든 그대로 돌든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검증 시스템이 무기력했다라는 표현 외에 검증 시스템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없어요. 그러면 누가 봐도 그 검증을 했던 사람들이 부단장이 검사 출신이고 그리고 수석 부단장이 기자 출신이고 누가 검증을 했고 어떤 결과가 났는지 설명을 해줘야 결국 저기에서 실수를 했구나 무기력했구나를 평가하든지 의도적으로 부풀렸구나를 평가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생기는데 검증 시스템에 대해서 한마디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고요. 두 번째, 지금 국민의당 당대표격인 비대위원장인 박주선 비대위원장 지난주에 처음으로 조작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기자회견장에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김동철 원내대표 도대체 어디로 갔죠? 이분들이 이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 지난 일주일 동안
박주선, 김동철 당대표격과 원내대표는 어디로 갔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당이 국민에게 정말 기본적으로 사과하는 의지가 있는가, 용의가 있는가, 사과하는가, 진정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죠. 예. 진상조사 결과 보고 자체에 대해서도 좀 허술했다는 지적과 더불어서 역시 당의 책임 있는 자세 부족을 얘기하고 있군요. 서정욱 변호사님 맨 나중에 하시고요. 김광덕 부장. 예. 평당은 개인의 범행이었다, 일탈이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리 이렇게 매일 이야기하고 있지만 설득력이 약한 게 진짜 어저께 그 김성호 수석 부단장이 말한 것처럼 안철수 전 대표가 바보냐 그랬는데 국민의당이 바보냐, 어린애냐 이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평당은 개인의 이제 국민의당 전체가 속을 수 있느냐. 우리 국민의당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 그랬는데 그래서 속을 수가 없는 아주 중요한 메가톤급의 이런 뇌관이 있는 현안이었는데 저런 것들을 어떤 법적인 나중에 논란이 됐을 때 어떻게 대비할까 이런 거에 대한 검증 절차도 없이 이렇게 했다는 데서 과연 믿을 수가 있느냐 이런 게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바로 대선 직전에 5월 8일 날 이유미 씨하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 사이에 나와 문자에서 이유미 씨가 사실대로 말하면 국민의당이 망한다고 해서 아무 말도 못하겠어요 이렇게 했는데 과연 이때 그 망한다고 한 사람이 과연 누군지 뭐 이런 것들이 밝혀지다 보면 뭔가 나올 수 있을 거라 보입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 또 이제 변호사기 때문에 맨 나중에 하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게 그 한마디로 지금 이게 국민의당이 어제 발표한 거는 바로 이게 그 꼬리 자르기식 셀프 무죄 선고 아닙니까? 스스로에게 조사해서 스스로에게 당은 관련 안 됐다. 그래서 이게 저는 셀프 무죄 선고라고 보는데 이건 이게 제가 보기에 2번 죽을 가능성이 더 많다 봐요. 왜냐하면 이게 그 나중에 제가 보기에 이유미 씨 일개 평당원이 이걸 이게 조작할 이유도 없고 바로 이게 능력도 없다. 저는 이게 보기에 제가 보기에 이준서 최소한 이게 최고위원은 그분은 이게 그 뭔가 이게 보상을 받고 폭로를 하자. 또는 이게 대선 끝나면 딱 허지부지 고소고발 취하면 끝난다. 예.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약간 미필적 고의도 있어 보일 정도고 또 실제 이게 조사에 상당 검찰에서도 혐의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준서 최고위원이 개입이 드러나면 바로 이게 2번 죽는 거 아닙니까? 예. 따라서 이게 너무 저는 섣불리 빨리 이게 셀프 무죄 선고를 내렸다. 이렇게 봅니다. 네, 뭐 이런 과정에 또 하나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이준서 씨 또 이유미 씨.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안철수 전 후보를 가서 만났고 만나기 전에 이유미 씨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부탁도 했고 그런데 고소고발 취하했다는 얘기만 전했다라는 얘기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서로 고소고발 취하했다는 얘기 또 이유미 씨는 문자를 보냈고 그러는데 또 안철수 전 후보는 문자는 보냈지만은 그 무슨 내용인가 맥락도 몰랐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당시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예. 이유미 씨는 뭐 내용 보다시피 이준서에게 고소고발 취하를 부탁해서 안철수 전 후보에게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전했다는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이준서 최고위원은 서운함을 말을 했지만 이유미 씨 말 자체는 전달하지 않았었다. 조금 당에서 고소고발 취하해달라 전반적으로 이런 얘기했지만은 이유미 씨 개인에 관한 부탁은 하지 않았었다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과연 실제로 두 사람 간에 직접 독대에서 만났을 때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오늘 보니까 조 누구던가요? 당의 전 비대위원은 이유미 씨의 얘기를 듣고 황당하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이 세 사람의 당시 24일, 5일, 6일에 거쳤을 때 지난달이죠. 세 사람의 당시 상황은 어땠겠나라는 질문입니다. 네, 보니까 차재홍 교수, 하기 전에 좀 먼저 볼까요? 예. 안 전 대표와 이유미와의 관계를 보면 이유미와는 최근 1년 동안 지난 2016년 총선 무렵인 지난해 3월, 올해 2017년 2월 등 두 차례의 문자를 일방적으로 이유미가 보내온 바를 확인했습니다. 두 번 다 안 전 대표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6월 24일 이준서와 안 전 대표와 진행된 5분간의 면담에서도 이준서는 대선 시기에 고소 고발된 건에 대한 검찰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당의 관심이 너무 없어서 서운하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을 뿐 이유미의 구명과 관련됐거나 고소 취하 등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이 없었다는 진술을
안 전 대표와 이준서에게 공통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네, 안철수 전 후보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독대했을 때 무슨 말을 했을까? 또 이유미 씨가 전해달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지금 나왔다시피 고소고발처해달라 또 여러 가지 서운함도 있고 있었는데 말이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그랬을 때 세 사람의 지금 당시 상황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서양호 소장. 네. 제가 볼 때는 실제로 안철수 전 후보의 성품을 보나 개인적 자질을 보나 이 증거를 조작하는데 기획하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유미 씨가 안철수 전 후보에게 문자를 보내고 또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만나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안철수 전 후보와 독대를 하고 이런 것들 보면 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고 하는 상당한 의혹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3인은 3색의 선긋기라고 있는 거 아닌가. 이유미 씨는 내가 조작한 책임이 아니라 위에 지시가 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안철수 대표는 정치적으로 내가 나의 정치적 책임으로 몰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준서 최고는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이유미 씨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래서 누구 하나 국민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정치적 도의적 책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빠져나가기 위한 선긋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이준서의 법적 책임이라는 얘기는 확정적인 얘기가 아니고 그럴 개연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추측하는 거고요. 네, 차재원 교수. 예, 이유미 씨가 고소고발차를 지금 당부했던 것은 아무래도 본인이 이 모든 조작에 대한 실질적인 주동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구속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엄중한 사정을 보고 본인 스스로가 지푸라기도 한번 잡아보자 싶어서 안철수 전 후보에게 매달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고요. 안철수 전 후보 입장에서는 아마 본인의 해명대로라고 한다면 이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지금 대선에서 실패하고 난 뒤에 본인의 지금 정치적 거친 문제를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이런 주위에서 여러 가지 격려 문자도 보내오고 좋은 문자도 보내왔을 건데 이런 것들을 다 챙겨볼 수가 없었다. 내 코가 썩자였다.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준수 최고위원은 이유미 씨의 조작 사실을 알고도 안철수 전 후보를 찾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찾아가서 이 이유미 씨 조작 부분도 이야기를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갔을까? 만약에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말이 맞다고 한다면 어차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안철수 전 후보가 어떤 식으로든 최종 책임을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안철수 전 후보 옆에 가 있다고 하면 그 옆에만 붙어 있어도 뭔가 내가 좀 이 안철수 전 후보가 나를 좀 보호해줄 보호막이로 되지 않을까? 일종의 묻어가기 전략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준서 최고가요? 네. 그랬다. 네. 양문석 이사장. 지금 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팩트로 놓고 보면 아무것도 설명이 안 돼요. 그렇죠? 자, 5분 동안 만났는데 제보 조작 사건이 지금 눈앞에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제보 조작 사건을 말을 안 했다라는 것도 안 믿기고 그다음에 자신의 제자가 그리고 자신과 동행했던 것을 기록을 남겼던 저자가 죽고 싶은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선생이 묵묵부답을 했다. 이것도 안 믿기고 도대체 그러면서 선언을 하기를 한 여인의 단독 범행이고 일탈이다 라고 국민들에게 믿어달라는데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국민이 바보입니까? 국민이 어린애입니까? 라고 하는 똑같은 비판을 국민의당에게 물어봅니다. 네. 고영식 교수님. 저는 세 사람 다 각자 살기 위해서 각자 도생 방안을 강구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이유미는 아주 절박한 상황 아니었습니까? 지금 검찰의 수사가 옥죄어오는 그런 상황을 아주 피부로 느끼면서 그러니까 오죽해야 24일 날 이미 안철수 캠프 쪽의 핵심 측근들한테 다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얼마나 급했으면 또 25일 새벽에 밤새워 고민하다가 또 그런 문자를 보냈겠습니까? 아주 절박한 상황이죠. 나도 어떻게 살아야겠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준서 전 최고위원도 어쨌든 이유미와 본인이 그 조작 사건의 핵심 당사자라는 거기 때문에
뭐 안철수 전 대표를 찾아가서 그 조작 내용은 얘기를 안 했다 하지만 고소고발을 취하라는 게 바로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나도 엮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불안감 속에서 어떻게든 빠져나가겠다. 그렇기 때문에 가서 안철수 후보한테 가서 매달린 거죠. 고소고발 어떻게든 당한테 얘기해서 양쪽에서 다 취소하도록 하자. 그래서 각자 도생을 생각한 거고. 연루될 수도 있다라고 보군요. 그렇죠. 이준서 최고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됐든 이런 수사가 본격화된다 한다면은 자기가 책임을 모른다. 벗어나기는 어렵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지 않았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 적어도 안철수 전 후보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얘기를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아니 그러니까 이음이 이렇게 문자 보내온 내용들 또 뭐 이렇게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겠다고 한다는 것은 그것을 이해를 못하겠다는 말이죠. 24일 날 측근들한테 다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조작했다는 것을 이실직고를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그 측근들이 안철수 후보 전 후보에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전달이 됐을 거다. 전달이 된다는 것이 상식이죠. 또 이준서 최고위원이 찾아온 것도 그 일 때문에 찾아왔을 거 아닙니까? 25일 날. 그런데 나는 전혀 모르겠다 이렇게 하신 것은 본인 양심의 문제인데 양심이 아마 상당히 찜찜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김성호 전 부단장은 뭐 가장 양심적인 정치인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좀 평가는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 저는 그 세 분 보면서요. 모처럼 이게 한자성을 써봤는데. 아까도 썼습니다. 네. 저는 세 분의 전략은 이게 각자 도생이에요. 그런데 이 결론은 제가 보기에 공도 동망, 같이 이게 망할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이게 먼저 이유미 씨는요. 바로 이게 고발이 치아 아무 관계 없어요. 치아도 불가능하지만 치아돼도 처벌합니다. 이 말이 이게 선거법이 친고죄나 반환사 불벌죄가 아니에요. 따라서 이게 당이 처벌되는 거고.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는 법적 책임 없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게 정치적으로 죽습니다, 어차피. 그러면 이게 동망 맞잖아요. 그 다음에 이준서 최고위원도 공모의 증거는 없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미필적 고의. 왜냐면 이게 조금만 더 주의했으면 금방 알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선거 승리에서 감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이게 세 명이 결국 공도 동망의 길로 갈 가능성이 많다. 이래 보입니다. 네, 김만호 부장. 그 장마가 요즘에 장마인데 장마가 시원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 세 사람한테는 특히 안철수 전 대표한테는 이 장마가 지금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질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인생 그리고 정치 인생의 최대 고민의 계절을 이제 맞고 있는데 이 안철수 전 대표는 제보 조작을 처음에는 몰랐을 수도 있는데 최근엔 이 상황이 이게 간단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뭔가 이 제보와 관련된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거를 아주 여실히 안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자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간다. 이거는 저희들이 봐도 그거는 좀 별로 이해가 안 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이 완전히 늪이 되는 상황이 됐구나 해가지고 이 늪에는 쉽게 발을 담그지 말자라고 해서 문자에 답을 안 한 거로 제가 보이고요. 그래서 이 간단 이 진흙탕 이 골치 아픈 문제에 관여하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유미 씨는 어떻든 내가 당을 위해 뛰었는데 왜 나 혼자 뒤집었어야 합니까? 비록 내가 조작을 했더라도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조작 여부를 떠나서 왜 일이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놔둡니까? 당 지도부가 중간에서 여러 가지로 뭐 서로 정당 간에 빅딜을 하든지 뭔가 해서 해결을 해야죠.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답답해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김태일 당 혁신위원장이 당 지도부들이 전부 아니면 당의 사람들이 전부 자신들의 무고만 증명하려고 행동하고 있다. 정치적인 책임 있는 자세를 아무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상당히 좀 뜨겁게 확실하게 좀 받아들여질 부분 같기도 합니다. 일단 제보 조작 관련 이야기는 이 정도 좀 쉬고요. 다음 주에 넘어갑니다. 네, 법정서 펑펑운 변호인과 피고인 부부. 조윤선 전 장관 얘기하는 것이죠. 조윤선 전 장관. 무엇을 후회할까라는 제목입니다. 판넬 보죠. 화려했던 실세들의 몰락, 박근혜 정부 또 박 전 대통령 측근에 있던 실세들의 몰락 얘기한 겁니다. 여기 최근 재판 상황을 함의로 해놓은 겁니다. 그저께 정호성 비서관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해가지고 비교적 허위적인 증언을 해줬어요. 무슨 얘기냐.
만약에 최순실과의 아는 관계였다면은 최순실 관련해서 본인들에게 깐깐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물어봤을 것이다 라고 해주면서 아마 최순실과 우병우는 서로 모르는 관계였을 것이다 라는 식의 변론을 해줬단 말이죠. 그랬는데 뭐 여러 가지 의문도 생깁니다. 깐깐한 사람이면은 그런 정도의 문제를 당연하게 챙겨봤을 것인데 최순실을 모른다고 했을까, 또 역설적인 질문도 가능한 상황이고요. 어제 조윤선 피고인에 대한 최후 진술이 있었죠. 변호인으로 남편이 이제 변호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지켜주지 못해서 무력감을 느끼다 하는 것으로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은 조윤선 피고인 본인은, 전 장관 본인은 제가 가장 힘든 것은 블랙리스트 사건에 본인이 주범으로 낙인 찍히는 것이었다 하면서 부부간에 서로 변호인과 피고인이 돼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최후 진술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조윤선 전 장관, 박근혜 정부에서 장관을 2번이나 했죠. 2번이나 여성부 장관과 또 문화부 장관이었고 정무수석도 하고 상당히 좋은 여러 가지 했고, 우병우 민정수석은 말 그대로 가장 실세한 사람이라고 했었는데 이틀 동안 재판 진행 과정을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지금 피고인이 돼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남편과 더불어서 최후 진술을 했던 조윤선 전 장관, 조윤선 피고인, 역대 그동안의 과정에서 무엇을 가장 후회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필연들에게 던지고요. 예, 자료 화면으로 봅니다. 저는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알지도 못하고 한 번도 이야기해 본 적도 없습니다. 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웬만한 것은 다 견뎌야 되는 것이 제 몫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있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그 발언과 같은 발언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서 오늘 법적인 조치를 취했고 아마 고소장이 접수가 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단코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저에게 1000번, 10,000번을 여쭤보셔도 제 대답은 같습니다. 결단코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특검의 조사에 최대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왜 저한테까지 압수수색이 들어왔는지 개인적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오히려 이 기회에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작성 지시하셨나요? 작성 지시하시거나 전혀 절대 없습니다. 블랙리스트 본 적도 없으세요? 네, 저는 절대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특검에 지금도 가서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생각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증인, 특검에 블랙리스트가 있는 건 맞죠? 그런 문서가 있었다는 그런 진술은 있었던 것으로.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 안 한다? Yes, no? 예술인들의 지원을 배제하는 그런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며칠 전에 이용주 의원을 두고 양문석 이사장이 그랬던가요? 예스노로 역설적으로 질문해보고 싶다라고. 제가 예를 저기 수정욱 변호사가 그랬군요. 제가 그렇게 똑똑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뭐 부부간에 많은 후회를 하고 있을 것인데 어느 부분을 가장 후회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하실래요? 제가 먼저 할게요. 예. 어쨌든 여성부 장관, 정무수석, 예. 그 다음에 문화부 장관을 했는데요. 그 사이에 결정적인 2가지가 하나 있죠. 서초갑에서 이혜훈 의원하고 붙어가지고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것. 그랬습니다. 그때 이겼었으면 여전히 국회의원이고 국회의원이었으면 상당 부분이 보호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2번째, 서초갑에서 이혜훈 의원에게 지고 나서 진영 의원이 빠진 용산갑의 당에서 공천 제의를 했었을 때 거절을 합니다. 이때 수용을 할 걸. 그러면 국회의원이 됐고 국회의원 배지는 이 모든 걸 막아둘 수 있었을 텐데 아마 이런 거를 가장 후회할 것이다. 예. 양문석 박사님이 굉장히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제가 해석을 하고 싶은데, 이런 격언이 정치권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최고 권력자에게 너무 가까이 가면 타버려서 어떻게 되고, 이카루스처럼 또 너무 멀리 떨어지면 또 얼어서 또 어떻게 되고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중간에 떨어질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국회의원으로 가버리면 사실 최고 권력자로도 좀 멀어지잖아요. 네. 지근거리에서. 그런 기회를 놓치고 계속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무 오래 태양 옆에 있었나? 뭐 이런 소위 태양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런 뭐 계속 장관을 지내고 뭐 그다음 정무수석을 지내고 한 거를 대변인도 지내고 그거를 후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빠져나왔어야 되는데 하면서 저도 비슷하니까요. 네. 뭐 그 내용은 똑같고 뭐 권력에 너무 가까이 있으면 타 죽고 너무 멀면 또 얼어 죽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얘기네요. 아마 조윤선 전 장관이 가장 후회할 것은 아까 뭐 양문석 박사가 두어 개 얘기했습니다마는 김무성 체제에서 이정현 체제로 바뀌는 그 과정에서 그 당시 여성 최고위원으로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제의를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안 나가고 바로 문체부 장관으로 옮겨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여성 최고위원으로 가서 당에 있었더라면 그 전에 이제 여가부 장관이나 정무수석은 한 거고 당에 있었더라면은 저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그때 여성 최고위원회 내가 나가갖고 뭐 그건 당연히 되는 건데 뭐 여성 최고위원 하나를 한 명을 반드시 두게 되어 있으니까 그 점이 후회가 될 것 같아요. 네. 정치적인 행보를 달랬으면 뭐 그런 때까지 그런 지경이 안 갔을 거다 이런 얘기네요. 아까 제가 이카루스를 꺼냈었는데 보니까 차재원 교수가 이카루스의 날개를 썼네요. 이카루스의 날개라고 썼습니다. 뭐 아까 우리 옆에 김강덕 부장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고요. 사실 어제 박성엽 변호사입니까? 그 부분 되시는 분이 어제 이 변론을 최후 변론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죠. 이 자신은 그 특검이 그 아내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 자기가 은근한 기대를 했다. 특검이 제대로 진실을 밝혀줄 거라고 봤다고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그렇지 않았다. 그 말 속에는 너무 권력에 가까이 감으로써 조윤선 전 장관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로부터 나아가서는 뭐 특검까지 포함하는 국민들로부터 일종의 개심죄에 지금 희생양이 된 거 아니냐. 그 억울함을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아무튼 이 권력에 너무 가까이 가는 바람에 이런 비극을 자초하지 않았나 두 부부가 그 때문에 울었던 것 같습니다. 네, 천농으로 만들어진 이카루스의 날개 권력이 너무 근접하다 녹아버렸다는 얘기네요. 네, 서양호 소장. 네, 경제 용어에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박의 여자로서 두 번의 장관과 한 번의 청와대 수석을 했던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그중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는 바로 최순실의 국정농단의 핵심적 놀이터 역할을 했습니다. 거기에 들러리를 서게 돼서 울타리가 되어줬던 점, 특히 무엇보다도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생각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는 것들을 솔선수범해서 앞장섰다라는 블랙리스트 주도했다는 혐의는 제가 볼 때는 아마도 가장 뼈아프게 두고두고 후회하고 역사적으로 기록에 남을 가장 추악한 모습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본인도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주목으로 낙인 찍는 게 가장 지금 가슴 아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저는 이게 법적으로 좀 풀어보면요. 한마디로 이게 대통령이나 김기춘 실장의 부당한 지시를 거절하지 못한 것. 이게 가장 후회돼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형법 20조에 보면 상관의 명령에 의한 행위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이게 적법한 명령일 때 이야기해요. 근데 블랙리스트는 위법한 명령이잖아요. 이걸 이게 다른 데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김재규 사건 12.12 사건에서 상사가 지시해도 부하직원이 따르면 처벌된 거예요. 같이. 저는 이게 김기춘 실장이 주도를 했는데 물론 이게 거절했어야죠. 근데 그걸 어쩔 수 없이 소극적으로 수용했잖아요. 이게 가장 지금 후회되지 않을까 법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서정욱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법적인 차원에서의 당시에 좀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본인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받아들였던 것이 잘못된 선택이었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MBN 뉴스아이드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이어서 김조앵크가 진행하는 MBN 정통 종합뉴스 뉴스 8이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